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전당대회 첫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서 해리스에 힘을 실어줄 예정인데요. 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도발에 맞서 한국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강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네, 한편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개막이 됐고요. 그에 앞서서 새 정강 정책도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강 정책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선 공약집이라고 맞아요. 보면 네.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한 게 지난달 25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후보직을 승계받은 게 8월 초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 공약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벽한 해리스를 위한 공약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리스의 공약집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수정은 가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승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층과 중산층을 위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 예.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기타 등등 바이든의 어떤 주력 사업들, 정책들이 다 열거가 돼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제 조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었었을 때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인데 외교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왔던 전통적인 미국의 국제주의 외교를 펼치겠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북한, 이제 한국, 북한 포함해서 14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과 러블레터를 주고받으면서 김정은에게 아첨을 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어떤 그런 발언을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강력하게 억지를 할 것이고 네. 거기에 동맹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차별적인 입장을 갖다 강조했다고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전 저희가 보여줬던 이제 화면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는 담겨 네.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비핵화라던가 인권 네. 문제가 네. 이제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이 맞아요. 부분은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금 더 저는 맥락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당장 가시적으로 성과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를 계속 언급을 한다면 그것은 약간 피로감이 쌓일 수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금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예. 북한 인권도 사실 조금 언급이 되었으면 했는데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 개선을 골자로 한다기보다는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네네. 있는 통일 독트린을 선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 민주당 이 정강 정책에도 포함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워낙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지도 관심이 많이 갔는데 네. 특히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강 정책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이게 포함이 될 것이냐 말 네.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네. 많았는데 네. 결국에 최종적으로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두고 이게 좀 당의 결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소지가 있긴 있죠. 이건 사실 지금 저 해리스 후보에게 민주당에게 좀 딜레마와 같은 상황인 것이에요. 예. 사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조금 들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너희들 자꾸 그런 식으로 전쟁을 더 진행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그만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살상용 무기 수출을 우리가 제한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해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우방국인 것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뭐 조금 포기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했을 경우에는 뭐 공화당의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도 조금 등을 돌릴 개연성이 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했었을 경우에 금수 조치를 포함시켰을 때 지지층이 조금 동요를 하겠지만 하지만 뭐 지킬 수 있는 표보다는 잃을 수 있는 표가 더 많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셈법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리고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강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뭐 여러 인사들도 이제 이제 해리스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이고 이 분위기들도 저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좀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것을 두고 공화당에서는 초반에만 잠시 이럴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좀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허니문 효과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받은 지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토론에서 폭망하고 난 다음에 지지층들이 조금 선거를 포기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하면서 지금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전국 지지율도 한 3, 4% 꾸준히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조금 밀리고 있었던 경합주에서도 지금 해리스가 약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분명히 조금 그 허니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정점을 찍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이면은 대선 토론을 합니다. 예. 거기서 만약에 해리스가 정말 잘 한다면은 남은 기간 동안 좀 트럼프가 반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이제 뭐 이 정치에서는 한 주가 정말 긴 기간이다라는 그쵸.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조금 이 구도가 좀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가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화면으로 지금 미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카고가 민주당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시카고 시장이 90년 넘게 민주당 인사가 계속해서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좀 이곳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해내느냐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부도층도 있었는데 부동층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시카고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인 도시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노조가 막강하고요. 그래서 노조의 표심을 겨냥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 시카고가 미시간주에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주 자체에 이제 팔레스티니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좀 그들의 어떤 표심에 호소한다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 지지난번 민주당 경선 대회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로트 그리고 펜실베니아 정말 중요한 경합주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경합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선거인 단수가 더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다 지금 세 군데 모두 그러니까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경합주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샬로트와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시카고만큼 그렇게 진보적인 상징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확장성을 고려했다고도 지지난번 민주당 경선은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당대회를 보통 이제 보면은 누가 연사로 등장을 하느냐, 네. 또 그 연사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도 상당히 관심인데,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전현직 대통령도 나오고 일반인 연사도 나오고 네, 네. 뭐 유명인 연예인들도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네.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이 됐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을 다 결집해내지는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느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민주당 이 전당대회는 생존해 있는 이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물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생존해 있지만 건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자를 연설자로 보낸다라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미셸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까지 다 연사로 참여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비욘세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뭐 테일러 스위프트죠. 네. 비욘세는 뭐 일찌감치 해리스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뭐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분 좀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 연사로 참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연사로 참여하든 아니면은 무슨 행사에 참여를 해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지금 확 들떠 있는 어떤 민주당 내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그대로 어떤 그런 좀 모멘텀이라 그러죠. 그런 추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 현직 대통령들 또 여러 인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가는데 이번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 눈길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기자들에게만 출입증을 배부를 했었는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네. 출입증을 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도 뭐 MZ 세대의 표심을 네, 노리는 게 네, 상당히 네. 중요하다 네, 하는데 네,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Z 세대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이 Z 세대의 뭐 표심을 겨냥했다라는 분석도 있고 좀 새로운 방식의 전당대회죠. 그러니까 이런 인플루엔서들이 실시간으로 전당대회 상황을 뭐 SNS를 통해서 생중계를 한다 그러면은 스타일도 굉장히 과감한 것이고 젊은 층들에게 소구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젊은 정당이다. 젊은 세대와 발맞춰 가는 어떤 그런 정당이다라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민주당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나올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네. 좀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신경질적으로 또 예의 어떤 그런 인신공격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맞대응을 하자. 그렇다면 결국 해리스의 아킬레스건은 뭐 경제, 이민 그리고 지금 뭐 가자 전쟁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경제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별로 느끼고 있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고 근데 이제 또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주 그 집요하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다 잘 키워놨던 경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다 망쳐놨고 그 바이든 행정부 밑에서 해리스는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해리스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민 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의 정말 큰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맡겼어요. 사실 이 자리는 누가 이 이민 정책을 맡더라도 욕먹는 자리입니다. 뭐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민 정책을 맡겨놨는데 지금 트럼프 진영은
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경제 문제라든지 범죄 문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그 불법 이민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기승전 불법 이민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그래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치적인 망명자 지위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망명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망명자의 지위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민에 관한 어떤 법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자 전쟁인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지금 저 가자 전쟁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가자 전쟁이 지금 확전으로 치닫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입장은 지난번에 그 토론을 보니까 바이든 보고 팔레스티니안 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친팔레스티니안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할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가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이스라엘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통 지지층을 생각한다면은 또 팔레스티니안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됐는데요. 미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